서울의 밤은 수천 개의 별보다 더 밝게 빛나는 인공의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찬란한 빛을 뿜어내는 곳은 단연 아우라 그룹이 주최하는 신기술 발표회장이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라 불리는 이곳 스카이돔 컨벤션홀은 오늘 밤 미래를 현재로 가져온 듯한 열기로 뜨거웠다. 거대한 홀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저마다 최고급 정장과 화려한 드레스로 치장한 채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가식적인 미소를 나누고 있었다. 이서연은 그 모든 광경을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에게 이곳은 기회의 장이 아니라 그저 또 하나의 피곤한 업무 현장이었을 뿐이다. 그녀의 직속 상관인 박진우 부장은 이미 저 멀리 인파 속으로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는 이런 자리를 빌어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동아줄을 잡으려는 야심가였다. 서연의 날카로운 분석과 밤샘 작업으로 만들어진 기획안은 언제나 박 부장의 이름으로 보고되었고 그녀에게 돌아오는 것은 수고했다는 건조한 말 한마디뿐이었다. 그녀는 손에 든 서류 가방을 고쳐쥐었다. 그 안에는 박 부장이 언제 찾을지 모를 온갖 보조 자료들이 가득했다. 그녀의 역할은 화려한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스태프와 같았다. 이서연은 홀의 가장자리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행사장 전체를 훑어보았다. 무대 위에서는 세련된 영상과 함께 아우라 그룹의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이 소개되고 있었다. 그녀는 직업적인 본능으로 발표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기술의 구현 가능성, 시장 진입 전략의 문제점, 경쟁사 대비 차별성의 부재. 머릿속에서는 순식간에 수십 페이지 분량의 비판적 분석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생각을 씁쓸하게 지워버렸다. 어차피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의견이 아니라 박 부장의 실적을 위한 밑거름이 될 뿐이었으니까.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화려한 조명과 소음 속에서 잠시나마 자신만의 공간으로 숨고 싶었다. 바로 그때였다. 무대 위 거대한 스크린에서 나오던 영상이 갑자기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섬광을 터뜨렸다. 사람들의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고 장내는 순간적인 혼란에 휩싸였다. 안전요원들이 재빨리 움직였지만 갑작스러운 소란에 놀란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다. 이서연 역시 인파에 휩쓸려 몇 걸음 뒤로 밀려났다. 그녀는 중심을 잡으려 애썼지만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치고 지나갔다. 균형을 잃은 그녀의 몸이 속수무책으로 뒤로 기울었다. 눈앞에 샴페인 잔을 가득 실은 웨이터의 트레이가 보였다. 저것과 부딪히는 순간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몸을 틀었다. 그녀의 몸은 허공에 잠시 떴다가 예상치 못한 단단하고 따뜻한 무언가에 부딪히며 멈췄다. 놀란 숨을 채 내쉬기도 전에 강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았다. 넘어지면서 흩날렸던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그녀의 뺨을 스쳤다. 모든 소음이 멀어지는 듯한 기묘한 정적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붙잡은 남자의 숨결과 은은한 향수 냄새를 느낄 수 있었다. 고개를 들자 그녀는 숨이 멎을 듯한 깊고 차가운 눈동자와 마주쳤다. 그 눈은 주변의 혼란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 오직 그녀만을 담고 있었다. 그 남자는 바로 아우라 그룹의 총수 강태준이었다. 재계의 황태자라 불리는 그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누구의 접근도 쉽게 허락하지 않는 얼음 장벽 같은 존재였다. 그의 품에 안긴 여성들은 보통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혹은 어떻게든 이 기회를 이용하려는 계산적인 표정을 짓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강태준이 마주한 이서연의 눈은 그 모든 예상과 달랐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이 있었지만 곧이어 자신의 부주의에 대한 약간의 짜증, 그리고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려는 냉철한 이성이 스쳐 지나갔다. 그 어디에도 두려움이나 아첨의 기색은 없었다.
이서연은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그의 품에서 벗어나려 했다. 그녀는 낯선 남자와 그것도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장소에서 이런 자세로 있는 것이 몹시 불편했다. 그녀는 허리를 감싼 그의 팔을 조심스럽게 밀어내며 몸을 바로 세웠다. 그리고는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차분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즉시 알아보았지만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는 그저 자신이 실수로 부딪힌 사람일 뿐이었다. 사과를 마친 그녀는 혹시라도 옷에 샴페인이 튀었을까봐 그의 재킷을 힐끗 살폈지만 다행히 깨끗했다.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는 여자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아부하고 잘 보이려 애쓰는 동안 이 여자는 마치 길에서 행인과 부딪힌 것처럼 사무적으로 사과하고 상황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었다. 그의 주변은 언제나 거짓된 미소와 계산된 행동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방금 전 아주 짧은 순간 그의 품에 안겼던 이 여자의 눈빛과 태도에서는 어떤 인공적인 꾸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사막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견한 오아시스처럼 신선하고 강렬한 충격이었다. 이대리, 거기서 뭐하고 있어? 그들 사이에 기묘한 침묵을 깬 것은 박 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그는 어느새 다가와 서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그는 강태준 회장 앞에서 자신의 부하 직원이 실수를 저지른 것에 대해 안절부절 못하며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고 싶어 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 직원이 아직 어리고 뭘 몰라서 실수를 했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박 부장은 비굴할 정도로 허리를 굽히며 강태준에게 아첨했다. 그의 태도는 방금 전 서연의 당당한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이서연은 박 부장의 손에 끌려가면서도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박 부장처럼 자신을 비하하면서까지 용서를 구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강태준에게 다시 한번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강태준의 시선은 박 부장의 손에 잡혀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에 한동안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로 복잡한 상념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강태준은 비서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나지막이 물었다. 방금 저 여자, 어느 부서 소속이지?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비서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유능하게 대답했다. 박진우 부장과 함께 온 것으로 보아 외부 컨설팅 회사 직원인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강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수많은 인파, 화려한 조명, 시끄러운 음악. 그 모든 것이 흐릿해지고 오직 방금 전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 맑고 흔들림 없는 눈동자만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봐 이름, 소속, 그리고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그 명령은 마치 새로운 사업 프로젝트를 지시하는 것처럼 건조했지만 그 말을 듣는 비서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강태준 회장이 누군가에게 이토록 개인적인 관심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비서는 즉시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강태준은 다시 샴페인 잔을 집어들었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이서연이 사라진 방향을 향해 있었다. 오늘 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예상치 못한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행사가 끝날 무렵 이서연은 녹초가 되어 있었다. 박 부장은 강태준 회장 앞에서 체면을 구겼다는 생각에 행사 내내 그녀를 구석으로 몰아쓰고 온갖 자비를 시켰다. 그녀는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다. 어차피 내일이면 다시 지긋지긋한 사무실로 돌아가 똑같은 일상을 반복해야 했다. 강태준이라는 거물과의 짧은 해프닝은 그저 오늘 밤의 수많은 피곤한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고 그녀는 애써 생각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아까의 순간을 떠올렸다. 자신을 단단히 붙잡아주던 그 팔의 감촉과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깊은 눈빛을. 한편 강태준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방금 비서에게서 보고받은 파일을 읽고 있었다. 파일의 제목은 간결했다. 이서연. 그 안에는 그녀의 학력, 경력, 가족관계, 그리고 그녀가 작성했지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발표된 수많은 분석 보고서, 목록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특히 그녀가 작성한 보고서들을 흥미롭게 읽어 내려갔다. 날카로운 통찰력, 대담한 전략, 그리고 완벽한 논리. 서류 속의 이서연은 그가 오늘 밤 잠시 마주쳤던 그저 그런 평범한 직장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빛나는 원석이었다. 강태준은 파일의 마지막 장을 덮었다. 거기에는 이서연의 가족이 상당한 빚을 지고 있으며 그녀가 사실상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하고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 속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을 그녀를 생각했다. 그는 언제나 원하는 것을 가져왔고 목표를 정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그는 새로운 목표를 정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충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예리한 직감이 내리는 가장 완벽한 전략적 결정이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아침 이서연 씨를 내 사무실로 오게 해. 전화기 너머의 비서는 잠시 침묵했지만 이내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라고 대답했다. 전화를 끊은 강태준은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유리잔에 비친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차갑고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우연히 그의 품에 넘어진 여자. 그는 그 찰나의 순간을 평생의 관계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 결심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이서연, 그녀는 곧 그의 사람이 될 것이었다. 그것이 설령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다음 날 아침 이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지옥철에 몸을 싣고 회사로 향했다. 어젯밤의 일은 그저 피곤한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책상 위에 놓인 박진우 부장의 싸늘한 눈빛과 비아냥거림은 그녀를 즉시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이대리, 어제 아주 큰 사고를 칠 뻔했더군. 강태준 회장님 같은 분 앞에서 그런 실수를 하다니. 자네 때문에 내 얼굴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알아? 그는 혀를 차며 그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았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조금도 미안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컴퓨터를 켰다. 그녀가 막 보고서 작업을 시작하려던 순간 사무실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다. 전화를 받은 막내 사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겁에 질린 목소리로 서연을 불렀다. 이 대리님, 아우라그룹 비서실에서 전화 왔습니다. 지금 바로 강태준 회장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그 말에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박 부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서연이 어제의 실수 때문에 단단히 찍혔고 아마도 공식적인 항의나 해고 요구를 하려는 것이라 지레짐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그녀의 불행을 고소해야 하는 표정과 동시에 자신에게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교차했다. 이서연 역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 또한 박 부장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총수가 일개 중소기업 대리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할 이유는 그것 말고는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감정 없는 기계적인 목소리가 그녀에게 30분 안에 아우라 그룹 본사 펜트하우스 오피스로 오라는 지시를 전달했다. 거절할 수 있느냐는 질문조차 꺼낼 수 없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그녀는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박 부장은 그녀에게 다가와 무슨 일이든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처리해. 알았어? 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아우라 그룹 본사 건물은 하늘을 찌를 듯한 위용을 자랑했다. 최고층으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서연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반짝이는 금속벽에 비치는 것을 보았다. 어제 입었던 것과 같은 평범한 정장, 밤샘 작업으로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마음을 다잡았다. 무슨 말을 듣든 어떤 비난을 받든 당당하게 대처하자고 결심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한치의 오차도 없어 보이는 비서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비서는 그녀를 거대한 문 앞까지 안내한 뒤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강태준의 사무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거대하고 압도적이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방 안에는 거대한 책상과 몇 개의 소파 외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었지만 최고급 소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강태준은 창밖을 내다보며 서 있었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을 때 이서연은 어젯밤보다 훨씬 더 강렬한 카리스마에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책상으로 걸어가 자리에 앉더니 손짓으로 그녀에게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이서연은 뻣뻣뻣하게 굳은 몸을 움직여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정중하게 다시 한번 사과하기 위해 입을 열었다. 회장님, 어제는 정말 하지만 강태준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사과는 그만하지. 난 그런 사소한 일로 사람을 부르는 한가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그는 서류 한 뭉치를 그녀 앞으로 툭 밀었다. 서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려다보자 그가 말했다. 3년 전 오라이언 테크놀로지 인수합병 건에 대한 리스크 분석 보고서. 이 대리가 작성한 게 맞나?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그녀가 입사 후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열정과 능력을 쏟아부어 만든 보고서였다. 하지만 당시 박 부장은 내용이 너무 공격적이고 현실성이 없다며 묵살했고 결국 자신의 이름으로 내용을 순화시켜 제출해버렸다. 어떻게 강태준이 이 보고서를, 그것도 원본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최종 보고서가. 알고 있어. 박진우 부장이 어떻게 망쳐놨는지도. 그는 말을 이었다. 이 보고서를 읽고 감탄했다. 이서연 씨, 당신은 재능이 있어. 그런 시궁창 같은 곳에 처박혀 썩기에는 너무 아까운 재능이지. 예상치 못한 칭찬에 서연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다. 도대체 이 남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없었다. 강태준은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내 그녀 앞에 놓았다. 이번에는 훨씬 두껍고 묵직했다. 본론으로 들어가지. 이서연 씨, 나와 결혼해주면 좋겠어. 그 말은 폭탄처럼 그녀의 머릿속에서 터졌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녀가 되묻자 그는 조금도 표정 변화 없이 다시 말했다. 나와 결혼하자고. 이서연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분노와 황당함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이 남자가 지금 나를 모욕하고 있는 건가?
그녀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회장님, 농담이시라면 무례하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하지만 강태주는 그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태연했다. 농담이 아니야. 이건 거래지. 그는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혼인계약서라는 제목이 붙은 문서였다. 그는 계약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계약기간 1년. 그 기간 동안 법적인 부부로서 대외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 서로의 사생활은 철저히 존중하며 어떠한 감정적, 육체적 교류도 강요하지 않는다. 그는 할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자신의 경영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반드시 결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똑똑하고 말이 통하고 자신의 세계에 욕심내지 않을 여자가 필요했고, 어젯밤 그녀의 눈빛과 오늘 아침 그녀의 보고서를 보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그녀가 완벽한 파트너라고, 그리고 그는 그녀가 얻게 될 것들을 나열했다. 첫째, 계약 즉시 그녀의 가족이 가진 모든 부채를 청산한다. 둘째, 계약이 끝나는 1년 후 위자료 명목으로 현금 50억 원을 지급한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계약이 끝나면 그녀를 아우라 그룹의 핵심 부서인 미래전략기획팀 팀장으로 정식 채용한다. 그녀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모든 설명을 마친 뒤 펜을 그녀 쪽으로 밀며 말했다. 이서연 씨, 당신은 내 제안을 거절할 수 없어. 그의 마지막 말은 서연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다. 거절할 수 없다고요? 지금 돈으로 저를 사시겠다는 겁니까? 제 인생을, 제 가족을, 제 미래를 전부 돈으로 통제하시겠다고요? 당신이 뭔데 그런 오만한 말을 하는 거죠?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그렇게 소리쳐 보았다. 하지만 강태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오만한가? 난 그저 현실을 말하는 것뿐인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를 덮었다. 당신 아버님의 사업 실패로 인한 부채, 원금만 10억.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 당신의 월급으로는 평생을 갚아도 모자라. 당신 어머니는 그 스트레스로 심장병을 앓고 계시고, 당신은 그런 곳에서 박진우 같은 인간 밑에서 재능을 착취당하며 살아가고 있어. 이게 당신의 현실이야, 이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은 잔인한 사실이었다. 그는 그녀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하게 찔렀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녀의 분노는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었다. 이 남자는 그녀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마지막 자존심마저 그의 손바닥 위에 놓여 있었다. 강태주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모욕을 주려는 게 아니야. 기회를 주려는 거지. 낡고 썩은 동아줄을 끊고 새로운 세상을 잡을 기회. 당신의 가족을 구하고 당신 자신을 증명할 기회.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계약서를 가리켰다. 선택은 당신 몫이야. 하지만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라지. 시간은 24시간 주겠다. 이서연은 어떻게 그 사무실을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녀는 멍하니 거리를 걸었다. 머릿속에서는 강태준의 목소리와 계약서의 조항들이 끊임없이 맴돌았다. 굴욕감과 무력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빚더미에 시달리는 부모님의 얼굴과 박 부장 아래에서 꿈을 이뤄가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가 발걸음을 멈춘 곳은 허름한 병원 앞이었다. 마침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애써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지친 목소리에 그녀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서연아, 오늘 또 빚독촉 전화가 왔었어.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못나서. 그 순간 이서연은 결심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자존심? 긍지? 그런 것들은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한 가족의 무게 앞에서는 사치에 불과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아우라그룹 본사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24시간은 필요 없었다. 그녀의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파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대가로 가족을 지키고 자신의 미래를 되찾을 수 있다면 기꺼이 악마와 거래하기로 마음먹었다. 강태준의 사무실로 돌아온 이서연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가 놓인 책상으로 걸어가 펜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을 말없이 지켜보던 강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는 그녀가 최소한 24시간을 모두 채워 고뇌할 것이라 예상했었다. 이렇게 빨리, 그리고 이렇게 단호한 모습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다. 서연은 계약서의 마지막 장에 자신의 이름을 기계처럼 써 내려갔다. 이서연. 세 글자를 적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통째로 저당 잡히는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절망적인 깨달음이었다. 그녀가 펜을 내려놓자마자 사무실 문이 열리고 전문가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조용히 들어왔다. 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리고 재벌가의 예법을 가르치는 에티켓 컨설턴트까지 마치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팀이었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지금부터 당신은 더 이상 평범한 직장인 이서연이 아니야. 아우라 그룹의 안주인이자 나의 약혼녀로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나야 해. 그는 서연에게 어떤 감상에 젖을 시간도 허락하지 않았다. 거래는 성립되었고 이제는 계약을 이행할 시간이었다. 그날 오후 이서연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문가들의 손에 의해 재창조되었다. 수수한 단발머리는 세련된 웨이브로 바뀌었고 칙칙한 정장은 몸의 곡선을 우아하게 드러내는 최고급 브랜드의 원피스로 대체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외모의 변화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백 명에 달하는 강태준 집안의 족보와 그들의 복잡한 관계도 대한민국 정재계를 움직이는 주요 인물들의 얼굴과 특징, 그리고 그들 앞에서 지켜야 할 까다로운 식사 예절과 대화법까지 엄청난 양의 정보를 머릿속에 주입해야 했다. 그녀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이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였고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다. 다음 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한 이서연은 자신의 이전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하기 위해 나타났다. 그녀의 등장에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였다. 어제와는 확연히 다른 그녀의 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고한 분위기에 누구도 쉽게 말을 걸지 못했다. 박진우 부장은 그녀를 보자마자 경멸과 질투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이 대리, 그 꼴은 뭐야? 어디서 돈 많은 남자라도 물었나 보지? 그는 비아냥거리며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서연은 그의 모욕적인 말에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책상 위에 놓인 사직서를 그의 앞으로 밀었다. 박 부장은 사직서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뭐야, 결국 사고치고 쫓겨나는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바로 그 순간 그의 사무실 전화가 울렸다. 아우라 그룹 비서실이었다. 전화를 받은 박 부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네? 이서연 대리가 강태준 회장님의 약혼녀라고요? 그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되물었다. 전화를 끄는 그는
유령이라도 본 듯한 얼굴로 서연을 쳐다보았다. 거짓말이지. 자네가 어떻게? 이서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향해 말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부장님. 부장님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요. 그녀는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미련 없이 사무실을 떠났다. 뒤에서는 박 부장의 망연자실한 얼굴과 동료들의 경악에 찬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진짜 전쟁은 그날 저녁에 시작되었다. 강태준은 그녀를 데리고 한남동에 위치한 본가로 향했다. 고풍스러운 대저택은 마치 성체처럼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거실에는 강태준의 할머니이자 아우라 그룹의 대주주인 윤 회장을 비롯한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서연에게로 향했다. 특히 처음부터 강태준의 아내로 내정되어 있던 라이벌 기업의 딸 한유라의 눈빛은 노골적인 적의로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우아하게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서연의 근본을 비웃는 경멸이 숨겨져 있었다. 윤 회장은 돋보기를 들어 서연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차갑게 물었다. 네가 태준이 옆에 있겠다는 그 아이냐? 어느 대 교수인지 드러나 보자. 그 말에는 서연의 집안을 대놓고 무시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긴장으로 손에 땀이 찼지만 척추를 꼿꼿이 세우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언제나 정직과 성실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겸손했지만 비굴하지 않았다. 강태준은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이것은 온전히 그녀가 통과해야 할 시험이었다. 식사가 시작되자 보이지 않는 공격은 더욱 거세졌다. 한유라가 와인잔을 우아하게 들어 올리며 입을 열었다. 서연 씨는 미술에도 조예가 깊으신가 봐요. 이 저택에 걸린 클로드 모네의 수련 연작은 그의 후기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죠. 특히 저 작품의 붓터치 방식은 실례,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했나요? 그녀는 순진한 표정을 지으며 서연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교양 없는 졸부의 딸이라는 낙인을 찍으려는 속셈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서연에게 집중되었다. 이서연은 잠시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에티켓 교육을 받으며 이 저택에 있는 모든 예술품에 대한 정보를 암기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오은 지식을 읊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말씀 감사합니다, 유라 씨. 모네가 말년에 백내장으로 시력을 거의 잃어가면서도 붓을 놓지 않았던 그 열정은 정말 존경스러워요. 어쩌면 그는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빛을 보고 그렸을지도 모르죠. 그녀는 말을 이었다. 저는 저 그림을 볼 때마다 기업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선명하고 확실할 때보다 오히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의 순간에야말로 리더의 진정한 열정과 비전이 빛을 발하는 법이니까요. 순간 식탁에는 정적이 흘렀다. 한유라는 미술사 지식을 뽐내려다 졸지에 기업 경영의 본질을 논하는 서연의 대답에 얼굴이 붉어졌다. 윤 회장을 비롯한 가족들도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저 예쁘게 꾸며놓은 인형 같은 여자가 강태준의 옆에 앉아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서연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깨부수었다. 그녀의 대답에는 단순한 지식을 넘어선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을 지키던 강태준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날 밤 저택을 빠져나와 차에 올라타자 긴장이 풀린 서연의 몸이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오늘 하루 동안 몇 년치의 감정 노동을 한 것 같았다. 강태준은 말없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차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침묵을 깬 것은 강태준이었다. 오늘 잘했어.
아주 낮고 무심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인정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그가 자신을 단순한 계약 파트너, 전략적인 도구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낀 순간이었다.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그의 재킷을 조금 더 꽉 여몄다. 그의 천이 남아있는 재킷은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그녀는 오늘 낯선 세계에 첫 발을 내디뎠고 수많은 적들을 만났다. 모든 것이 두렵고 버거웠다. 하지만 이 남자, 강태준의 옆이라면 어쩌면 이 지옥 같은 계약 기간을 무사히 버텨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희망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심스럽게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는 그저 방패가 되어줄 똑똑한 여자를 원했을 뿐인데 어쩌면 자신이 예상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파트너를 얻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강태준 회장과의 약혼 발표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언론은 연일 신데렐라의 등장이라며 이서연의 모든 것을 파헤치려 혈안이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서 내려올 줄 몰랐고 파파라치들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았다. 서연은 강태준이 마련해준 안전한 펜트하우스에 머물며 이 모든 소란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켰다. 그녀는 세간의 관심에 일희일비하는 대신 아우라 그룹의 방대한 사업 포트폴리오와 재무제표를 분석하며 시간을 보냈다. 언젠가 이 계약이 끝났을 때 미래전략기획팀장이란에 운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 있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그녀의 하루는 아침 일찍 일어나 경제신문을 읽는 것으로 시작해 밤늦게까지 기업 분석 보고서를 읽는 것으로 끝났다. 강태준은 그런 그녀를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는 서연이 명품 가방이나 보석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녀는 오직 아우라 그룹의 비즈니스 본질에만 파고들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들은 때로 그룹의 핵심 임원들조차 당황하게 만들 정도였다. 태준은 점차 그녀가 단순한 계약 파트너를 넘어 자신과 대등한 수준에서 사업을 논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둘 사이에는 미묘한 지적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아우라 그룹에 비상경보가 울렸다. 중견기업인 이노스파크가 아우라 그룹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신재생에너지, 자회사 아우라 솔라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을 선언한 것이다. 이노스파크는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교묘한 방식으로 아우라 솔라의 지분을 잠식해 들어왔고 동시에 언론에 아우라 솔라의 기술적 결함을 폭로하며 주가를 폭락시켰다. 모든 것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완벽한 기습 공격이었다. 아우라 그룹의 긴급 이사회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다. 핵심 임원들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하며 우왕좌왕했다. 이노스파크 같은 중소기업이 어떻게 우리를 상대로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단 말입니까? 당장 역공을 펼쳐야 합니다. 자금력으로 찍어 누르면 됩니다. 격한 목소리들이 오갔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강태준은 싸늘한 표정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약혼녀 자격으로 회의에 배석한 이서연은 조용히 스크린에 떠있는 이노스파크의 공격 전략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소름 끼치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것은 바로 자신이 과거 박진우 부장에게 제출했던 약소기업의 대기업 공략 시나리오 보고서에 담겨있던 전략과 정확히 일치했다. 재무적 공격과 여론전을 결합하여 상대의 가장 약한 고리를 무너뜨리는 비대칭 전력의 핵심을 꿰뚫는 전략. 박진우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훔쳐 이노스파크의 컨설턴트가 되어 이 모든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오히려 더 차갑게 머리를 식혔다. 박진우는 오만하다. 그는 분명 이 전략의 치명적인 약점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을 것이다.
임원들의 무의미한 논쟁이 극에 달했을 때 서연은 조용히 손을 들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한 나이든 임원이 어디 여자가 끼어들 자리라고 라며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제압하고는 서연에게 말했다. 말해봐요.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신뢰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중앙의 스크린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약혼녀가 아닌 냉철한 전략가의 모습이었다. 이 공격은 매우 정교하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브리핑을 시작했다. 상대는 우리가 자금력으로 즉시 방역할 것이라 예상하고 단기전으로 승부를 보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금 동원력에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녀는 스크린의 새로운 전략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당장 방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우라 솔라의 주가가 더 떨어지도록 방치할 겁니다. 마치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말이죠. 임원들은 경악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회사를 망하게 하자는 거요? 서연은 흔들림 없이 말을 이었다. 이노스파크는 주가를 최대한 끌어내린 뒤 자신들의 우호 지분과 연합하여 경영권을 장악하려 할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자금을 이 마지막 한 방에 쏟아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움직일 시간입니다. 그녀는 도표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우리는 그들이 모든 자금을 투입한 바로 그 시점에 그들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제2금융권 회사를 역으로 인수해 버릴 겁니다. 식량 보급로를 끊어버리는 거죠. 동시에 우리가 비밀리에 준비한 신기술 발표로 아우라 솔라의 주가를 폭등시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 시장에서 자멸하게 될 겁니다. 회의실에는 완전한 정적이 흘렀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히 방어하는 것을 넘어 적의 심장을 겨누는 대담하고도 잔인할 정도로 완벽한 역공이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허를 찌르는 전략. 처음에 그녀를 무시했던 임원들조차 입을 다문 채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강태준은 아주 오랫동안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감탄, 그리고 강렬한 흥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이서연 실장의 계획대로 진행한다. 모두 지금 즉시 움직여. 약혼녀가 아닌 이서연 실장이라는 호칭은 그녀를 자신의 공식적인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그 후 며칠 동안 아우라 그룹은 이서연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움직였다. 언론은 연일 아우라 그룹이 위기에 빠졌다고 떠들어댔고 박진호는 승리를 예감하며 축배를 들었다.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배팅을 한 순간 이서연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이노스파크의 자금줄이었던 저축은행이 순식간에 아우라 캐피탈에 인수되었고 바로 다음 날 아우라 솔라는 기존의 기술보다 효율이 2배 이상 높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발표했다. 주가는 폭등했고 이노스파크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고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모든 것은 단 72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다시 열린 이사회. 분위기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임원들은 승리의 흥분에 취해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이제 상석에 앉은 강태준과 그 옆에 이서연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무시가 아닌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떠난 뒤 강태준은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한참 후에야 그가 입을 열었다. 당신 덕분에 이겼어. 그는 칭찬에 인색한 남자였다. 하지만 그 짧은 한마디는 그 어떤 화려한 찬사보다도
무겁게 서연의 마음에 와닿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계약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은 기분이었다. 그녀는 이 남자의 진짜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노스파크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이서연의 위상은 그룹 내에서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 회장의 얼굴만 예쁜 약혼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서연 실장이라 불리며 그룹의 주요 전략회의에 당연하다는 듯이 참석했고, 그녀의 의견은 임원들 사이에서 상당한 무게를 가지게 되었다. 강태준과 그녀는 이제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 전장을 함께 누비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회장실에 남아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미래의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거대한 사무실에서 단둘이 마주 앉아 있는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그들 사이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완벽주의자였지만 일이 끝난 후에 짧은 휴식 시간에는 서로의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하곤 했다. 서연은 강태준이 사실은 지독한 초콜릿 중독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태준은 서연이 피곤할 때면 자신도 모르게 고양이처럼 등을 동그랗게 마는 버릇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해 알아갈수록 두 사람을 묶고 있는 계약서의 존재를 잠시 잊곤 했다. 서늘한 비즈니스 관계의 표면 아래에서 따뜻한 인간적인 감정이 조용히 흐르기 시작했다.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는 어느 늦은 밤에 찾아왔다. 그날은 유독 강태준의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다. 회의 내내 날카롭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고 평소에 냉철함을 잃은 듯 보였다. 결국 그는 저녁 식사도 거른 채 자신의 집무실에 틀어박혔다. 서연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자신의 업무를 마친 후 그의 사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노크했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녀가 망설이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녀는 어둠 속에서 홀로 위스키를 마시고 있는 강태준을 발견했다. 그의 주변에는 평소의 철옹성 같던 분위기 대신 깊은 고독과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무세운 일 있으세요? 그녀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낯선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이 어머니의 기일이야. 서연은 숨을 죽였다. 재벌가의 복잡한 가족사에 대해 교육받았을 때 그의 어머니가 그가 어렸을 때 의문의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들은 기억이 났다. 정식 부인이 아닌 비운의 연인이었던 그녀의 죽음은 그룹 내에서 암묵적인 금기어였다. 그는 텅 빈 눈으로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을 이었다. 사람들은 내가 아버지를 닮아 냉혈한이라고 말하지. 하지만 난 단 한순간도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드러내고 있었다. 어머니를 잃은 후 어린 태준이 거대한 저택 안에서 겪어야 했던 냉대와 암투,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감정을 죽여야만 했던 시간들. 그의 이야기는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억눌러온 분노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아무런 위로의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그의 옆으로 다가가 그의 빈잔에 따뜻한 물을 채워주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말했다. 저희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하셨을 때 매일 밤 술을 드셨어요. 저는 그때 아버지를 위로하는 법을 몰라서 그냥 옆에 앉아 있기만 했어요. 아무 말 없이.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다.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네가 옆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녀는 그에게 값싼 동정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통해 조용한 공감을 전하고 있었다. 그 순간 강태준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는 언제나 혼자였다. 정상의 자리는 고독했고
그의 곁에는 그의 지위와 돈을 보고 몰려든 사람들 뿐이었다. 진심으로 자신의 아픔을 들여다봐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은은한 조명 아래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말보다도 따뜻하게 그를 감싸주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차가운 손가락이 그녀의 따뜻한 피부에 닿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전류가 흘렀다. 다음 날부터 그들 사이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그들은 여전히 회장과 실장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이 마주칠 때면 어젯밤의 그 순간이 떠올라 미묘한 떨림을 감출 수 없었다. 강태준은 사소한 것들로 그녀를 챙기기 시작했다. 그녀가 좋아하는 커피 브랜드를 기억해 두었다가 아침마다 준비해 두게 했고, 그녀가 보고서를 읽느라 식사를 거르면 화를 내며 자신의 식사 자리로 그녀를 끌고 갔다. 그 모든 행동들은 계약서에 없는 그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들이었다. 서연 역시 그런 그의 변화가 싫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모습에 자꾸만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들의 변화를 모두가 환영하는 것은 아니었다. 한유라는 두 사람 사이에 달라진 기류를 예민하게 감지했다.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이서연의 능력은 그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감정적인 교류는 전혀 다른 문제였다. 그녀는 한 자선 파티장에서 기회를 포착했다. 수많은 기자들과 명사들 앞에서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우아하게 웃으며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태준 오빠, 서연 씨, 두 분 요즘 함께 일하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요. 역시 오빠는 사람을 보는 눈이 탁월하다니까. 개인적인 선택마저도 이렇게 효율적인 파트너십으로 만드시다니. 효율적인 파트너십이라는 단어에는 그들의 관계가 사랑 없는 계약일 뿐이라는 악의적인 가시가 숨어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그녀가 미처 대응하기도 전에 강태준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보란 듯이 서연의 허리를 감싸 자신의 곁으로 바짝 끌어당겼다. 그리고는 한유라를 향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유라야, 오해했나 본데. 이건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야. 내 선택의 문제지. 그는 서연을 지그시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나는 내 사람을 누군가 함부로 평가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그게 누구든. 그의 단호한 선언에 파티장의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다. 한유라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졌다. 강태준은 이제 이서연을 단순히 계약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의 여자로서 공식적으로 보호하고 있었다. 자선 파티에서의 공개적인 모욕은 한유라의 자존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강태준의 아내 자리를 자신의 당연한 권리라고 여겨왔다. 그런데 어디서 굴러 들어온지도 모를 근본 없는 여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것이다. 분노와 질투에 사로잡힌 그녀는 이서연을 파멸시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완벽한 공모자가 있었다. 아우라 그룹에 대한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고 있는 전직 컨설턴트 박진우였다. 그는 이서연의 능력과 강태준의 신뢰를 모두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한유라는 자신의 재력과 인맥을, 박진우는 이서연의 사고방식을 꿰뚫고 있는 자신의 지략을 무기로 내세웠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이서연을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워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강태준의 옆자리에서 영원히 끌어내리는 것이었다. 그들은 함께 이서연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거대하고 정교한 함정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확신했다. 계획의 첫 단계는 자금의 흐름을 조작하는 것이었다.
한유라는 자신의 아버지 회사를 통해 유령 회사를 세우고 거액의 자금을 스위스 비밀 계좌로 송금했다. 박진우는 이 자금이 마치 이서연의 아버지가 사업 재기를 위해 빌린 투자금인 것처럼 위장했다. 그는 채무관계 서류를 정교하게 위조했고 돈의 일부가 실제로 이서연 아버지의 계좌로 흘러 들어가도록 만들었다. 빚에 시달리던 그녀의 아버지는 의심 없이 그 돈을 받았고 그것이 자신과 딸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제 이서연에게는 거액의 돈을 받은 동기가 만들어졌다. 두 번째 단계는 아우라 그룹의 핵심 정보를 빼내는 것이었다. 한유라는 그룹 내부에 오랫동안 심어두었던 자신의 정보원을 이용했다. 그 정보원은 아우라 그룹이 극비리에 추진 중이던 차세대 반도체 기술 프로젝트 제우스에 관련된 핵심 설계도와 M&A 협상 문서를 빼돌렸다. 박진호는 이 정보를 그냥 유출시키지 않았다. 그는 정보가 이서연의 노트북을 통해 외부로 전송된 것처럼 보이도록 디지털 증거를 조작했다. 그는 이서연이 사용하는 암호화 방식과 업무 습관까지 파악하여 그 어떤 전문가도 위조 사실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완벽한 가짜 로그 파일을 만들어냈다. 마지막 단계는 이 모든 것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그들은 빼돌린 정보를 아우라 그룹의 최대 경쟁사인 태양전자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동시에 이서연의 금융거래 내역과 조작된 접속 기록 등 그녀가 스파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아우라 그룹의 감사팀과 주요 이사진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내부 고발 형식으로 발송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거대한 그물이 이서연의 머리 위로 펼쳐졌고 이제 그물을 거두어 들이기만 하면 되었다.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프로젝트 제우스의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수직으로 추락했다. 수조 원이 걸린 M&A 협상은 파기될 위기에 처했고 회사는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긴급 소집된 이사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그리고 그 혼란의 중심에 감사팀이 제출한 보고서가 던져졌다. 보고서의 모든 증거는 단 한 사람, 바로 이서연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이서연은 영문도 모른 채 회의실로 불려왔다. 그녀는 회의실을 가득 채운 싸늘하고 적대적인 공기를 느끼고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감사팀장은 스크린의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띄우며 냉정한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다. 그녀의 노트북 IP를 통해 기밀 정보가 유출된 기록, 그녀의 아버지가 경쟁사 측과 연관된 유령 회사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내역, 그리고 과거 그녀가 경쟁 컨설팅 회사에 몸담았다는 사실까지. 모든 조각들이 완벽하게 하나의 그림을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아우라 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해 강태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파렴치한 스파이였다.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서연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외쳤다. 하지만 그녀의 항변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울릴 뿐이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능력에 찬사를 보내던 임원들은 이제 경멸과 배신감에 가득 찬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다. 감히 우리를 속여.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비난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쏟아졌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려 애썼다. 이건 함정입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단 말인가? 디지털 증거는 완벽했고 돈의 흐름은 명백했다. 그녀의 과거 경력과 가족의 채무 문제는 그녀에게 불리한 정황 증거가 되었다. 그녀가 하는 모든 말은 궁지에 몰린 범인의 비겁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절망감이 그녀의 온몸을 덮쳤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범인이라고 외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회의실 상석에 앉아있는 한 남자,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무표정한 얼굴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비난보다도 더 날카롭게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의 눈빛은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역시 자신을 버릴 것이라는 끔찍한 예감이 그녀를 덮쳤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그는 그녀를 희생양으로 삼아야만 했다. 그것이 CEO로서 당연하고도 합리적인 판단이었으니까. 강태준의 최측근인 윤 부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회장님,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서연 실장을 해임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으면 우리 그룹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그 말은 회의실에 있는 모두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모든 시선이 강태준의 입으로 쏠렸다. 그의 결정 하나에 이서연의 운명과 아우라 그룹의 미래가 달려 있었다. 강태준은 여전히 표정을 알 수 없는 얼굴로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이서연을 그저 응시하고만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인 채 얼어붙어 있었다. 모든 눈동자가 단 한 사람, 강태준의 입술에 매달려 있었다. 그의 결정은 단순한 해고 통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서연이라는 한 여성의 인생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윤 회장을 비롯한 가족들은 그가 당연히 그룹을 위해 그녀를 버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것이 바로 재벌 총수라는 자리가 요구하는 비정함이었고 그들은 강태준이 바로 그런 종류의 인간이라고 생각해왔다. 이서연 역시 눈을 감았다. 그녀는 이제 모든 희망을 내려놓고 가장 끔찍한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은 느리고 무거웠지만 그 안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회의실을 가로질러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는 이서연의 앞에 섰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손길은 놀랍도록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는 몸을 숙여 그녀의 귓게 오직 그녀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고개 들어,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 내가 있잖아. 그 한마디에 이서연의 세상이 멈췄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 어떤 의심이나 실망의 기색도 없었다. 오직 그녀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흔들림 없는 신뢰만이 담겨 있었다. 세상 모두가 그녀에게 등을 돌린 바로 그 순간, 이 남자는 그녀의 편이 되어주기로 결심한 것이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을 묶고 있는 것은 계약서의 조항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강하고 깊은 무언가였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닌 구원의 눈물이었다. 강태준은 그녀를 일으켜 세워 자신의 옆자리에 앉혔다. 그리고는 회의실을 가득 메운 경악한 얼굴들을 향해 돌아서서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 모든 것은 조작되었어. 이서연 실장은 결백해. 그리고 나는 내 사람을 모함한 자들을 내 손으로 직접 찾아내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왕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 누구도 감히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그는 윤 부사장을 향해 명령했다. 당장 긴급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시오. 그리고 태양전자를 포함한 모든 경쟁사와 언론에 이 사실을 알려 아우라 그룹의 운명을 걸고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그의 결정은 도박이었다. 회사의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고 벼랑 끝에서 배수진을 치는 위험천만한 전략이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함정이라면 적은 반드시 자신들의 승리를 확인하기 위해 주주총회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남은 시간은 단 48시간. 그 안에 이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파헤치고
완벽한 방역의 증거를 찾아내야만 했다. 강태준과 이서연, 단 두 사람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회장실을 거대한 작전본부로 삼았다. 강태준은 그룹 내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보안 전문가와 변호사들로 구성된 비밀 TF팀을 꾸렸다. 이서연은 자신의 모든 기억과 지식을 동원하여 사건의 조각들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진우의 사고방식과 한유라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며 그들의 음모에 숨겨진 빈틈을 찾아 나섰다. 박진우는 오만해요. 그는 분명 자신의 능력을 과신해서 어딘가에 흔적을 남겼을 거예요. 그리고 한유라는, 그녀는 직접 손에 흙을 묻히는 타입이 아니죠. 분명 대리인을 썼을 겁니다. 그녀의 추리는 정확했다. 강태준의 팀은 이서연의 아버지에게 돈을 송금한 유령 회사의 자금 출처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대포 통장과 복잡한 돈 세탁 과정을 거쳤지만 마침내 그 자금의 최종 종착지가 한유라의 개인 비서 명의로 된 비밀 계좌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동시에 이서연은 자신에게 씌워진 디지털 증거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로그 파일이 조작된 시간과 장소, 그리고 사용된 해킹 기술의 종류를 분석하며 범인의 프로필을 좁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박진우가 과거에 즐겨 사용하던 특정 해킹 프로그램의 미세한 디지털 지문을 발견해냈다. 모든 증거가 모아졌을 때 임시 주주총회의 날이 밝았다. 주총장은 아우라 그룹의 운명을 지켜보기 위해 모여든 주주들과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한유라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귀빈석에 앉아 있었고 태양전자의 임원들은 아우라의 몰락을 기다리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박진우는 익명의 소액주주로 위장한 채 인파 속에 숨어 이 모든 광경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완벽한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단상에 오른 강태준은 담담한 목소리로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장내가 술렁였다. 그리고 그는 스크린의 첫 번째 증거를 띄웠다. 한유라의 비서 계좌에서 나온 돈이 유령 회사를 거쳐 이서연의 아버지에게 흘러 들어가는 전체 자금 흐름도였다. 한유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가 당황하여 자리를 피하려던 순간 입구를 막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한유라 씨, 아직 프레젠테이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이어서 그는 두 번째 증거를 공개했다. 이서연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해킹 프로그램의 디지털 지문이 과거 박진우가 다른 프로젝트에서 사용했던 프로그램의 것과 100%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보고서였다. 인파 속에 있던 박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가 도망치려 몸을 돌리는 순간 그의 양팔을 붙잡는 손들이 있었다. 강태준은 스크린에 박진우의 얼굴 사진을 띄우며 말했다. 그리고 이 모든 음모를 설계한 공모자가 바로 저기 주주들 사이에 앉아 있습니다.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박진우에게로 터졌다. 마지막 일격은 태양전자를 향한 것이었다. 강태준은 박진우와 태양전자 측 인사가 은밀하게 만나 기밀 정보를 거래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재생했다. 태양전자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아우라 그룹을 흔들려 했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경쟁이 아니라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는 모든 증거 공개를 마친 뒤 옆에 서 있던 이서연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리고 장내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선언했다. 이서연 실장은 아우라 그룹을 위기에서 구한 영웅이며 나의 약혼녀이자 미래의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그녀를 향한 어떠한 모욕도 바로 나 강태준을 향한 공격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그의 선언은 절대적인 승리의 선언이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순간이었다. 임시주주총회는 전설이 되었다. 강태준은 단 한 번의 무대로 그룹의 위기를 완벽한 승리로 전환시켰고
이서연은 하루아침에 비운의 스파이에서 그룹을 구한 영웅으로 떠올랐다. 한유라와 박진우, 그리고 그들의 음모에 가담했던 모든 이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한유라의 집안은 그룹의 명성에 치명타를 입고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박진우는 자신의 오만함과 복수심에 대한 대가를 차가운 감옥 안에서 치르게 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며칠 후 강태준과 이서연은 모든 소음이 사라진 그의 펜트하우스에서 서울의 야경을 함께 내려다보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난 뒤 찾아온 평화는 비현실적일 만큼 고요했다. 서연은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마치 한편의 긴 꿈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그 모든 사건의 시작은 바로 이 남자와의 계약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이제 계약도 거의 끝나가네요. 그 말에 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서재로 걸어 들어갔다. 그가 다시 나왔을 때 그의 손에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날 서명했던 바로 그 혼인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그는 서연의 앞으로 다가와 계약서를 그녀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빼곡하게 적힌 차가운 조항들이 그들의 시작, 얼마나 비즈니스적이고 비인간적이었는지를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서연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따뜻했다. 이 종이 한 장이 우리를 만나게 했지만 그가 입을 열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사이에 이딴 것은 필요 없어. 그는 그 말을 끝으로 계약서를 천천히 그리고 힘주어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또다시 반으로, 또다시 반으로. 수십억 원의 가치를 지녔던 종이 쪼가리는 그의 손 안에서 힘없이 조각나 바닥으로 흩날렸다. 그는 계약의 마지막 조각까지 모두 찢어버린 후에야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서연은 숨을 삼켰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재벌 그룹의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자신의 진심을 고백하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이서연 씨, 처음에는 당신의 재능이 필요했고 당신의 총명함이 필요했어. 당신을 내 계획의 일부로만 생각했던 거 인정하지. 하지만 당신은 내 계획이 아니라 내 세상이 되어버렸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차가운 가면 뒤에 숨어 외롭게 살아가는 겁쟁이였을 거요. 당신이 내게 사람을 믿는 법을, 그리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줬어. 그러니 이제 이 계약서 때문이 아니라 평생 내 옆에서 나의 진짜 파트너가, 나의 아내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겠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이서연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울면서 웃었고 웃으면서 울었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당신의 아내가 될게요. 강태준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뜨겁게 끌어안았다. 우연히 시작된 만남은 이제 영원한 운명이 되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세간의 예상과 달리 조용하고 소박하게 치러졌다. 수많은 정적의 인사들을 부르는 대신 그들은 자신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만 초대하여 진심 어린 축복 속에서 서로에게 영혼을 맹세했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건강을 되찾은 서연의 부모님은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된 이서연과 그녀의 곁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강태준의 모습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다. 1년 후 에필로그 아우라그룹의 이사회 회의실. 이서연은 이제 미래전략기획팀을 이끄는 최연소 상무로서 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이끌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과거에 불안하거나
위축된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감과 지성으로 빛났고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과 대담한 비전에 모든 임원들이 숨을 죽인 채 경청하고 있었다. 회의실 상석에 앉은 강태준은 자신의 아내이자 최고의 파트너인 그녀를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함께 제국을 이끌어가는 완벽한 한 팀이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테라스에서 두 사람은 와인잔을 기울이며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연이 부드럽게 태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때 파티장에서 당신 품에 넘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의 물음에 태준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더 가까이 끌어안았다. 아마 내가 어떻게든 당신을 찾아냈을 거야. 온 세상을 뒤져서라도. 그는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당신은 나의 우연이 아니라 내 인생의 유일한 필연이었으니까.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조용히 웃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